올가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원령과 계엄령을 준비할 때쯤이면 최초의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들이 대규모로 모스크바를 강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포인트의 수석 설계자인 데니스 슈틀레르만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가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를 상대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스크바와 방호가 잘 된 러시아 군수 기업들입니다. 지금 그의 말에 따르면 시험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이며 시험 비행이 끝난 후에는 러시아 영토로의 비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단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베르스트카 매체는 연방 및 지역 정부 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국가두마와 크렘린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권력기관 일각이 9월 국가두마 선거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러시아 전역에 계엄령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체를 총력전에 몰아넣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크렘린이 어떤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전황과 오늘 러시아를 겨냥한 공격 양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추멘의 정유 공장 가동 중단부터 죄송합니다. 얄타의 마당에서 모닥불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방송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크게 발표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는 말 그대로 전선 양쪽 모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슈틀레르만. 그는 파이어포인트 회사의 공동 소유주이자 수석 설계자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와일드베리스 창고와 정유 공장에 날아다니는 이 모든 FP1 드론들. 한마디로 꽤 멋진 드론들이죠. 이렇게 삼각형 꼬리 부분을 가진 드론들입니다. 이제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틀레르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FP9는 엔진의 최종 조정만 빼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엔진 시험과 비행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850km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딱 이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즉,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이 모스크바로 언제 날아갈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슈틀레르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가을이라고요. 다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략 가을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슈틀레르만은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모스크바와 보안이 철저한 군사 관련 시설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물론 군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에 따르면 처음부터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공격부터요. 즉, 첫 번째 발사부터 러시아의 그런 중요한 목표들을 타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슈틀레르만도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규모에 대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슈틀레르만은 초기 발사들을 위해 이런 로켓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상징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 이후 키예프는 러시아와 민간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협상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스크바를 강력하게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혼란을 일으킨 뒤 모스크바 시민들이 공포에 뛰어다니는 동안 푸틴에게 공습 중단 협정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빼고 이 모든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를 기정사실로 보고 사실로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올가을에 거의 9월 1일에 탄도미사일이 모스크바로 온다고 합니다. 이런 자만심은 그만둡시다.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이 발표 뒤에는 실제 회사와 실제 제품이 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슈틸레르만 본인도 엔진이 아직 개선 중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당시 국방부 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이미 여름 초에 탄도미사일의 등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개발자 본인의 말에 따르면 현실적인 시기는 가을입니다. 또한 이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하며 엔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이 로켓의 핵심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러시아에서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인상적입니다. 그곳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늘 바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타격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러시아인들은 좀 분수를 잇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에게 공격 강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누군가 올해 신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2번, 3번이나 우크라이나를 올해 신익으로 강타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세상에, 다음에는 핵탄두가 올 거야. 안 돼, 푸틴. 제발 멈춰줘. 이렇게 말이죠. 계산은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올해 신익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푸틴도 잊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푸틴은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푸틴 인생 최대의 수치이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중 하나가 도네츠크 점령지에 공격을 했어요. 키예프를 목표로 쐈지만 실제로는 도네츠크에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이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주는 심리적 효과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이 러시아 내부의 위기, 즉 계엄령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겹쳐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베르스트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관리들은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 직후 계엄령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령 도입을 일부 군안보 기관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제 국민과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그만두고 인용하자면 온 나라가 전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인들을 전면전에서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했으니 이제는 모두를 이 전쟁에 끌어들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터에 던져 러시아인들이 죽게 두자는 거죠.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러시아에서 계엄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러시아 연방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 즉 이번 경우에는 봉제 인형 같은 난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포고령으로 도입합니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시행되며 통행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 제한, 사람들을 강제로 방위 산업체로 보내는 것, 방위 목적을 위해 러시아 내 여러분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가져가는 것, 여러분의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빼앗아갑니다. 은행에 있는 여러분의 예금이 필요하다면 인출해서 전부 전쟁에 사용합니다. 이후 선거가 폐지되고 완전 검열이 시행됩니다. 게다가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이 중단되고 모든 대규모 집회가 금지됩니다. 요컨대 완전한 통제, 검열, 독재입니다. 모두가 통제되고 명령에 따릅니다. 돈이 있으면 전쟁에 돈을 내고, 차가 있으면 전쟁에 차를 내고, 목숨이 있으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무엇이 방아쇠가 될까요? 베르스트카 소식통들에 따르면 2가지 주요 트리거가 있습니다. 전선에서의 심각한 실패, 혹은 전쟁 인력 모집 속도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미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즉, 이제 계약병으로도 그다지 자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엄령 외에도 소식통들은 새로운 동원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 관련 법률의 강화, 일부 시민계층에 대한 해외 출국 금지. 아시아 시장은 더 이른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이를 믿지 않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크렘린이 동원령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시민 소요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산수를 상기시켰습니다. 올해 초부터 러시아 국방부는 22만 1천 명의 계약직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정령군의 손실은
22만 5,500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13만 1천 명이 사망자입니다. 즉, 계약직 병력 모집은 손실조차도 메우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적 예비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젤렌스키의 평가에 따르면 9월 20일 선거 이후에 동원이 선포되고 30만에서 50만 명이 전선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모순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에서 치안 당국이 계엄령과 동원령을 논의하는 동안 국가두마 의원들은 단 일주일 만에 2번이나 공개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런 동원 소문을 절대 믿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권력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실 직접적으로 묻지도 않은 것을 부인할 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그 의원들에게 동원령이 있을지 없을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인지 나와서 동원령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묻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해주겠다. 동원령은 없다. 그런 소문 믿지 말고 진정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차 동원설이 퍼지면서 러시아인들은 아르메니아에서 대규모로 주거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여권 없이도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인들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미리 러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은 예전만큼 선뜻 가지 않고 환영도 못 받습니다. 조지아로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르메니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대 제 시간에 못 도착할 거야, 형. 소방관들은 못 가. 여기서는 절대 제 시간에 못 와.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해. 지금은 마치 성냥갑 같아. 모두가 재건된 후에 멈췄어. 이제 오늘 밤 러시아에서 얼마나 더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월 28일 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 수도를 향해 거의 400대의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81대는 도시 근처에서 요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스크바 방향으로만 거의 400대의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서 어떤 곳이 공격당했나요? 체오프시에 있는 체오프 재생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노후된 자동차 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데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드론 추락으로 타이어에 불이 붙어 화재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포돌스크의 칼레디나 마을에 있는 창고도 공격당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독립물류 회사인 3PLA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 근처에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목표는 와일드베리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방해하려다가 드론이 경로를 이탈해 원래 목표가 아닌 다른 창고들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창고들이 또 불탔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 주지사 안드레이 보로비오프의 말에 따르면 도모데도보와 포돌스크 상공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라멘스코에 콜롬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밤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튜멘 정유 공장입니다. 드론 공격 이후 공장은 원유 정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모니터링 채널에 따르면 디젤 연료의 심층 정제 설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튜멘시는 국경에서 약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당국의 반응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랄 연방구 대표인 아르템 조가가 공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선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튜멘시는 4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R 축하 행사는 결국 중단되었고 축제 장소는 통제되었습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왜 통제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렇죠? 도시 위에 무인기 공격의 위협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공습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은 빨리 광장 같은 곳을 떠나서 대피소로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너무 멍청해서 오히려 축하 행사 같은 걸 취소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통제선으로 둘러쌌어요. 글쎄요. 또 드론이 오면 그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티우맨 축하합니다. 440주년이라면서요. 부디 그 티우맨이 완전히 타버리길 바랍니다. 여기가 티우맨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반적으로 정유 공장과 물류에 대한 타격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공격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에게는 누적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제재와 같습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러시아 경제 전체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연료 위기가 철도까지 번졌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기관차용 디젤류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즉,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디젤 부족이 이미 철도 운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군수물자 등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는 러시아 철도까지 영향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군사 장비의 주유를 제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디젤이 부족해서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점령된 얄타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주택마당에 이른바 공동 주방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마당과 거리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림반도의 에너지 시설과 연료를 공급하는 물류에 대한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참고로 어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에서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차료포에 재미있는 정보를 올렸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변절자입니다. 어제 그는 발전기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얄타에 있는데 현지 발전기 문제를 하소연한 겁니다. 그는 발전기들이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 발전기가 하루나 이틀 만에 고장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젤 연료 품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좋은 휘발유로 주유해봤다고 합니다. 90이나 95등급 휘발유를 넣어도 발전기가 하루나 이틀 만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밸브를 열어보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 사람 말로는 카본 찌꺼기가 너무 심해서 연료가 실린더 안에서 점화될 때 그냥 실린더가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읽어보세요. 상황이 눈에 선하고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의 경제 논리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창고에 대한 일련의 공격 이후 5점 판매자들에게 드론 공격 보험료가 3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드론 공격의 위험을 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체계적인 변화이며 공격이 지속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창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방공이 정신을 차리고 방어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업자들은 러시아에서는 방공망의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료를 3배로 올리자고. 왜냐하면 드론이 앞으로도 계속 날아다니면서 이 창고들을 불태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 초반에 그때가 떠오르네요. 기억나시죠? 몇 년 전이 시작되고 대략 2년째쯤에 그때 벨고로드 사람들이 외쳤죠. 방공! 우리의 방공이 모두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러시아에는 방공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유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제를 중단한 튜멘 정유 공장은 이어져 온 1년의 사태의 연장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그곳에서 여러 정유 공장이 한꺼번에 가동을 중단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해를 입은 공장 중 절반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공장들은 여전히 가동을 멈춘 상태로 남아있는데 심지어 수리할 부품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스크바에서는 6월에 공격을 받았던 정유 공장이 아직까지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원료 저장 탱크의 뚜껑이 날아갔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공장은 아직 운영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수리 중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예상대로 이 모든 것을 러시아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포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멈춰선 공장들과 연료 부족 속에서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크렘린은 러시아가 완벽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위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단결할 계기로 받아들이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발언을 분석하며 논의한 내용의 직접적 예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의 고난을 의식 동원의 도구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동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선에서의 성공이나 다른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러시아인들은 그래, 우리는 위대하고 하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죄송하지만 이 러시아인들을 매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인들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왜 불평하냐, 뭉쳐라 라고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페스코프가 말했듯이 완벽한 위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올가을 모스크바와 군수공장을 겨냥한 자체 탄도미사일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위협은 실제이지만 아직 시험 단계에 있으며 개발자 본인의 말에 따르면 현실적인 시기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러시아 내에서 모든 것이 맞물립니다. 9월 20일에는 국가두마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치안 당국은 통행금지, 검열, 국방산업에 대한 강제노동이 포함된 계엄령 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동원령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모스크바로 약 400대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튜멘 정유 공장이 멈추고 창고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 일상에 깊이 스며든 그 여파 속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파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철도공사 청고 경유 부족, 어두운 얄타의 마당에 있는 공동 주방과 오존에서 3배나 오른 보험들. 하지만 크렘린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위기라고 부르며 그냥 단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들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완벽한 위기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금액이든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